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동안 떠들썩했던 호남권 반도체 유치론이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이른바 팹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나왔고, 민영배 광주 전남 특별시장 당선인은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임박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건설사회부 김원규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잠잠했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얘기가 갑자기 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겁니까? 원래부터는 이 호남 지역에 반도체 팹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소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제 광주에서 반도체 팹 광주 유치 전략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나온 메시지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광주는 전력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남권 재생에너지와 원전 전력을 활용할 수 있고 산업용 용수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수도권에만 생산시설을 몰아둘 게 아니라 새로운 생산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행보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장을 지낸 정은승 전 사장을 인수위원장으로 내세웠거든요. 지역 정치권이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산업 현실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투자 이야기가 오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 민 당선인이 곧 발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한 것도 좀 이목을 끌었죠. 맞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호남권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공개석상에서 반도체 투자가 임박했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한 포럼 현장에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국가 전략 산업까지 더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김민석 총리께서 제게 귓속말을 하십니다. 뭐가 와도 온다. 반도체와 관련된 뭐가 와도 온다는 뜻입니다. 아마 머지않은 시간 내에 정부의 또는 기업의 그런 발표를 여러분들은 들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제 열린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도 민 당선인은 다시 한번 기대를 넘어서는 규모가 있는 투자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반도체 산업도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더 기다리면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 측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초첨단 글로벌 기업 유치가 핵심 과제인 가운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 팹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문의해보니까요. 모르는 일,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간담회에서 호남 지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반도체 유치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호남에 대한 특별한 혜택과 지원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거든요. 특히 호남이 겪어온 소외와 지역 격차를 인정하면서 정책 비중을 좀 더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남 광주 통합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선적인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직후 벌어진 일련의 발언과 움직임들을 보고 이재명 정부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첫 선물이 반도체 투자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은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생태계가 구축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길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습니까? 네, 당장 이 핵심 지역이 경기도와 용인인데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결사 반대 분위기입니다. 이미 용인과 평택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협력 업체들이 대규모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생산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면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반도체 생산 공장은 수도권 클러스터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공장 하나만 짓는다고 되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인력과 연구개발, 협력 업체까지 모두 모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지방정부와 정치권, 여기에 대통령까지 호남 지원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떤 형태로든 투자 계획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만약 호남 투자 발표가 나오더라도
곧바로 최첨단 메모리 생산 공장이 들어가는 형태보다는 후공정 패키징 시설이나 데이터 센터, 반도체 소재 부품 공장 같은 방식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호남권에서 꾸준히 유치에 노력해왔던 만큼 반도체 생산하는 팹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건설사회부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삼성이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AI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계열사의 생성형 AI를 전면 도입하고 전담 조직까지 신설하며 삼성 DNA에 AI를 이식하겠다는 겁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장 기자, 삼성이 발표한 AI 대전환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네, 삼성은 오늘 업무의 모든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조직 DNA 자체를 바꾸는 AI 대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조직 DNA를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후 처음 내놓은 전사적 혁신 아닙니다. 삼성은 이달부터 전 관계사에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식 도입합니다. 특히 연구개발과 생산, 물류, 마케팅 등 핵심 업무 전 과정에 AI를 접목해 CEO들이 직접 챙기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 관계사에는 AI 전담 조직도 신설됩니다. 전담 조직은 각사의 AI 전략 수립과 데이터 관리, 인재 육성을 전담하며 그룹 전반의 AI 전환을 이끌게 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 사장단을 대상으로 한 AI 집중 교육도 진행되는데요. CEO의 AI 문해력이 AX 성패를 결정한다는 인식 아래 사장단부터 AI를 직접 다루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장단과 임원 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삼성이 현 시점에서 AI 대전환을 선포한 이유, 또 이번 변화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네, 글로벌 패러다임이 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일하는 방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겁니다. 삼성은 1990년대 디지털 전환에 이어 모바일 혁신까지 과감한 투자와 변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이번에는 AI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위기와 변화 속에서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삼성은 앞서 스마트폰과 가전에 AI를 접목하고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생태계를 지속 확장해온 바 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은 이번 AI 대전환에 대해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대전환을 통해 AI 시대를 기회를 선점하고 글로벌 혁신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은행권에도 AI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오늘 AI 기업 애자일 소다 인수에 나서며 모든 금융 업무를 AI로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은행권 움직임,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은행권에서 AI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주목받는 분야가 AI 에이전트라고요. 네, 맞습니다. AI 에이전트란 사람이 특정 목표를 주면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해서 과제를 완수하는 자율형 AI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쉽게 자동차로 비유를 한다면 자율주행차 같은 개념인데요. 단순히 질문을 해결하는 도구 수준을 넘어서서 은행 내부적으로는 내 옆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동료가 하나 더 생기고 또 고객에겐 나의 복잡한 금융자산 관리를 알아서 처리해주는 개인 금융비서가 생기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오래전부터 업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초개인화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등을 좀 고민해 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에이전트 AI는 최근 필수 도구로 자리매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AI를 업무 보조 수단이 아니고 은행의 핵심 인프라로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NH농협은행은 아예 AI 기업을 인수를 하기로 한 건데 앞으로 좀 어떤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단 농협은행은 오는 2030년까지 모든 금융 업무를 AI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농협은행은 오늘 오후 AI 기업 에자일 소다 인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7월 중으로 출자금 납입 그리고 금융당국의 보고를 거쳐서 은행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단순 투자나 협력 관계를 넘어서서 시중은행이 AI 기업을 인수하고 또 자회사로 편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은행 내부 시스템을 다루는 AI 개발의 경우 내부 인력과 또 개발사가 상시 협업해야 하는 만큼 AI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이 장기간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강태영 농협은행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에이전트 AI 시대의 금융은 고객이 말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서 해주는 행동하는 금융입니다. AI 중심 금융회사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은행의 모든 업무를 AI 기반으로 재설계함으로써 에자일 소다는 금융회사별 맞춤형 AI 에이전트 구축이 가능한 곳으로 이미 은행과 보험, 증권 등 여러 금융회사들과 2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에자일 소다 인수를 통해 우선 77명에 이르는 AI 전환 조직을 구성하고요. 또 하반기 중으로는 모든 직원이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플랫폼 나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여신 심사와 리스크 관리, 또 자산 관리 등에도 순차적으로 AI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다른 시중은행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KB국민은행은요, 지난해부터 이 아예 그룹 차원에서 AI 에이전트를 개발해서 실무에 투입 중인데요. 영업 현장 또 고객 응대 등의 에이전트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데 이어서 연내 그룹 주요 업무 영역에 300여 개 AI 에이전트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은 현업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직접 AI 에이전트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요. 이 본부 내에 76개 부서 전원이 연내 부서당 에이전트 2개 이상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부터 AI 에이전트 구축 사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업 여신 내부 통제 등의 영역에서 240여 개 에이전트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은 신뢰 또 보안이 핵심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에 대한 우려 적지 않은데 AI 서비스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좀 넘어야 될까요? 사실 AI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입력에도 다른 결과를 좀 낼 수가 있고요. 또 학습 데이터가 오염되거나 민감 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개인 맞춤형 자산 관리와 같은 대고객 서비스에 AI를 접목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우선 내부 업무부터 AI를 적용하고 수차례 검증을 거친 후에 대고객 서비스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계획이고요. 금융보안원도 금융 AI 안전성, 신뢰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희망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집으로 돈을 버는 경우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건데 다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 현재 예상되는 개편 방향이 뭡니까? 네,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실거주 중심의 과세 원칙을 재차 강조했었는데요. 따라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되 투자 목적의 부동산에는 더 큰 세부담을 주는 쪽으로 부동산 세제가 개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세금에는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경우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가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특정 세목을 단편적으로 손보는 방식이 아닌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세부담을 따져보며 과세 체계를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도세와 보유세는 물론 취득세까지 모두 수술대에 올렸고요. 이때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거주 보호를 위해 다주택 여부나 실제 거주 기간, 거래 형태, 보유 구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이 연구 용역의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세법 개정의 밑그림을 마련한 뒤 다음 달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시장에선 보유세 인상이 거론되고 있고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 개편 가능성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 유력한 상황입니까? 네. 실거주 원칙에 따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 세금 항목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대통령이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언급해온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 개편이 거론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에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모두 최대 80%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정부는 이 중에서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의 비중을 늘려서 실거주하면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운 주택 임대 사업자에 부여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축소하거나 재검토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요. 이 대통령이 공식 한 보유세 인상도 7월 세제 개편안에 담길 핵심 부동산 세제로 꼽힙니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국회 입법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과세 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 세율을 인상해야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에 대한 조세 저항이 큰 만큼 상대적으로 간극이 큰 과표 구간을 더 촘촘히 차등화해서 세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정부 입장에서 더 작업이 쉬운 시행령 손질을 통해 현재 60%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여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현실적인 규제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득세도 예외 없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목적인 경우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취득, 보유, 거래 단계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세부 방안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오늘 증시와 채권, 외환 시장까지 트리플 강세로 마감했습니다만 지금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인 금리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한국은행의 빅스텝 가능성까지 제기되는데요. 글로벌 통화정책의 향방, 정치경제부 정원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먼저 국채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까? 네, 지난주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금리 발작이 오늘 조금 진정됐습니다만 불안감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지난주 4.5% 위로 다시 올라온 뒤에 보시는 것처럼 아직 내려가지 못하고 있고 지난밤에도 5bp가량 장중에 오르다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3bp 오르면서 4.56%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글로벌 금리가 동반 상승했었는데 이후 대부분 국가들의 금리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금리 상승세가 거셉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를 좀 보시겠는데요. 기준금리와 직접 비교하는 국고채 3년 금리 어제 3.94%로 종가 기준으로 4%에 육박을 했었고 10년 금리는 어제까지 연일 연중 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금리가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오늘 하루 흐름만으로 추세적인 반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반전 시도가 있었지만 금리는 계속 올랐고 그 불안감이 남아있는 겁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를 둘러싼 전망은 근데 한층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달 5월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뚜렷하게 예고를 했었고 그 이후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금통위 직후에는 7월이나 8월 금리 인상 이후 하반기 추가 인상까지 연 2차례
금리 인상 전망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7월과 8월 연속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메리츠증권에서는 7월 빅스텝 전망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1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이 앞서 속보치가 1.7%였고 오늘 수정된 것이 1.8%로 0.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예상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가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동 사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환율도 고공행진을 하면서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이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인 셈입니다. 1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서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이제 역성장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당장 시장 금리 레벨을 낮출 만한 재료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유럽중앙은행, 다음 주에 일본은행과 미국의 FOMC까지 연준의 금리 결정이 예정이 돼 있는데 각국 통화 정책에 대한 이 경계감이 금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제 경제 이 성장 전망과 비교했을 때도 지금 금리 상승은 과도하다는 좀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국고채 3년 금리가 지금 현재 4%에 육박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차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내 채권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은 올해 2차례, 많으면 내년 1차례 더해서 3차례 금리 인상 정도가 컨센서스입니다. 지금 시장 금리 상승이 분명히 과도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것인가? 대체로 이제 수급 공백을 전문가들은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증시로에 자금이 몰려가면서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국고채 3년물 발행 입찰이 있었는데요. 당초 2조 8천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었는데 응찰 금리가 4.055%까지 너무 높아지면서 정부가 발행량을 1조 원가량 줄이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발행 금리는 결국 4%를 찍었고요. 그만큼 이제 채권에 대한 투심이 위축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현 정부의 지출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이 시장의 중립금리 상승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채권 시장에서는 초과세수로 국가부채를 상환해야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일축하면서 그 실망감도 어제 채권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채권 시장에 돈이 마르고 있는 가운데 조 단위로 채권을 쓸어 담는 큰 손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로 현금을 쌓은 SK 하이닉스인데요. 다만 돈이 우량물로만 몰리면서 시장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회사채 시장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무보증 AAA 3년물 금리가 4.5%를 넘어섰습니다. 2023년 11월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금리가 뛰자 발행 규모도 1년 전과 비교해 절반으로 쪼그라든 상황. 회사채를 주로 매입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몸을 사리는 사이 채권 시장에 자금을 대고 있는 건 뜻밖에도 SK 하이닉스입니다. 이달 들어 매수 대상을 공사채, 은행채까지 넓히고 만기도 1년 이하 단기물에서 2년 구간으로 늘리며 1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현금은 넘치는데 은행 예금으로 다 소화하기 어렵다 보니 직접 채권 투자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자금이 상당히 좀 크죠. 지금 사실 유전체나 이런 애들도 받아줄 때가 지금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건데 대거 사줬으니까 발행 쪽에서 어떤 조달 리스크를 낮춰주는 요인들이고 실제 삼성전자도 국고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얘기가 들려지고 있고요. 문제는 돈이 우량물로만 쏠린다는 점입니다. 안전한 국고채 금리마저 4%에 육박하다 보니 위험을 감수하며 하위 등급까지 살 이유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투기 등급인 BBB- 회사채 금리는 10%를 넘어섰습니다. 채권 자금 안정이 SK 하이닉스에 기대고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 자금이 빠지면 눌려있던 금리 차이가 다시 벌어질 수 있는데
7, 8월 기준금리 인상이 채권 발행 시장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특수고용직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임금 인상은 결국 고용 자체를 없애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알바를 쓸 수도 없고 가족끼리 운영하지 않으면 점포를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는데 5인면 근로기준 확대나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는 죽음입니다. 그냥 사형 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중단하라! 6월 9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